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2. 한국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 3. 화력, 생산력, 기술력, 기적의 3박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습보입니다. 태풍 6호가 도쿄로 갈 것으로 예고하였던 유럽중기예보센터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규슈를 관통하고 부산을 강타할 것으로 명경되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해양대기청은 일본을 관통하고 한국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대부분이 기상예보도 일치하기 때문에 화구를 배풍과 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直面하였습니다. 미해양대기청, 한국기상청, 일본기상청, 왕국기상청, 호주기상청은 일본 규슈의 상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0km 강풍력 반경을 가진 대형 태풍으로 발달하여 최대 순간풍속 초속 50m로 맹렬한 세력으로 오키나와를 강타하여 사망자와 21만 가구 정전 사태 및 침수가 속출하였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해양대기청은 도쿄가 아닌 규슈를 관통하고 한국 북산을 예고하고 있어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태풍 6호는 초속 45m 강한 세력으로 오키나와를 지나 도쿄가 아닌 9일 규슈 가고서마시에 상륙하여 관통하고 한국으로 북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10일 초속 30m 부산 앞을 지나 울릉도에 상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동시에 피해가 우려되지만 일본 열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일본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해양대기청은 5일에서 6일 오키나와를 관통하고 9일 가고시마를 초속 38m 강타하고 10일 후쿠오카를 강타하며 통영시에 초속 25m로 상륙하여 11일 새벽에 전라도를 빠져나갑니다. 중국보다 훨씬 짧은 시간 태풍이 지나가지만 워낙 강한 대형 태풍 세력으로 강풍과 폭우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일본 도쿄가 아닌 규슈로 바뀐 이유는 93W가 발생하여 태풍급 세력으로 발달하면서 후지와라 효과로 인하여 태풍이 밀리는 경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한국에 오는 것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대비를 절해야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극도로 긴급한 상태로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의 무시무시한 영향은 쓸쓸한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일, 강한 바람, 폭우와 같은 급작스러운 자연재해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칸 태풍은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해안가 지역에서는 강력한 해일이 발생하여 많은 해안지대가 침수되었고 많은 건물과 주택이 침수 및 파손되었습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은 나무를 뿌리채우고 전선과 전봇대를 넘어뜨리며 다수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지역에서 전기가 없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망에도 영향을 미쳐 응급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칸 태풍으로 인한 폭우는 지역적인 홍수를 유발하여 도로와 다리의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어 대피와 구호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도 큰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줄어들고 어선이 침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칸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구호기구들이 협력하여 대피소를 운영하고 응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여 추가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는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 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맞짱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 약 8만%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일정이 또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국산 4.5세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하늘로 날아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애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KA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음속 돌파, 무장 분리 및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개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양산 시기를 내년 5월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별다른 난관 없이 바로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인데요. 덕분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산을 훨씬 웃도는 결과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인데요.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미친 무장과 전력과 시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계 어떤 나라의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의 유례가 없던 성공 확률과 개발 속도를 바로 현재 우리 KF-21 보라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임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일례로 2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잠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2를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의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전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물론 실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입니다. 이런데 그 개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뉴스로 보도되기도 한 AESA 레이더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동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성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임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 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있단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시 제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시 제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묘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KAI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말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명구진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이 보유한 군용기의 대수, 전투기 기종별 성능, 실전 경험 및 작전 능력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최상위 공군을 보유한 10개의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제치고 7위에 마크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석 대상 중엔 KF-21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여기에 KF-21마저 실전에 배치된다면 그야말로 아시아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가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 방산의 업적입니다. D-50과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KF-21 블락 1이 내년 양산 단계에 돌입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끝없이 날아오를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을 응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